어머니, 이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60대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50억짜리 이 아파트 내 명의로 바꿔놨어. 그리고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네가 나가.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은 단순한 집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경매장, 채권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과연 이 50억 아파트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혹시 알아요? 로또 1등 같은 행운이 찾아올지도요.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조명이 꺼진 거실에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훈의 영정 앞에 국화꽃이 시들어가고 있었죠. 김정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염주를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도훈아,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민주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려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하며 문자가 도착했어요. 민주가 젖은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장례비 잔액 결제 안내라는 문자였어요.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병원비 미납분 납부 요청이었죠. 아? 민주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물기를 닦지도 않은 채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지서와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 거지? 민주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학원비 내역서를 보더니 머리를 감췄습니다. 서연이 학원도 끊어야 하나. 거실에서 정희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소파 테이블로 걸어가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서 등기부등본을 펼쳐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명의란을 짚으며 확인했어요. 김정희. 맞네.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도훈이 병원에서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던 날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그날 도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가 눈을 감으며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민주가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신용카드 대출 상환 일정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갚지? 정희가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민주의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렸습니다. 민주야.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주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정희가 민주 옆에 앉으려 했지만 민주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민주가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죄송하지만 이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정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민주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어머님이 계시면 제가 서연이 키우기 힘들어요. 민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몸을 떨고 있었어요. 정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50억짜리 이 아파트 내 명의로 바꿔놨어. 정희가 소파 테이블 위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나가. 민주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등기부등본 여기 있어. 확인해봐. 정희가 봉투를 민주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주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명의란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 바뀐 거예요? 내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이야. 정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민주가 핸드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했어요. 그날 병원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말해야 해? 내 집인데. 정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주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민주가 방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변호사 찾아볼 거예요. 방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정희가 혼자 거실에 서 있었어요.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3시 정희가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과 영수증들을 펼쳐놓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도훈 치료비로 나간 돈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손가락으로 영수증을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통닭집을 팔아모은 돈이 모두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아침 7시 민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정희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어보니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납관리비 고지서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받아들고 문을 닫았어요. 또 돈 나갈 일만 늘어나네. 정희가 혼잣말하며 고지서를 확인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민주가 핸드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도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률 상담 받고 싶은데요.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서로 다른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도훈의 영정만이 조용히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동네 상가 2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태성 법무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태성이 책상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민주가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집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서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태성이 의자를 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이 본인 명의라고 하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해요. 민주가 등기부등본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윤태성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명의 변경일이 언제죠?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때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윤태성이 펜으로 날짜를 동그라미 쳐가며 메모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혹시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있을 거예요. 민주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윤태성이 다른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이건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채무 구조가 복잡해 보입니다. 명의 변경 시점도 의심스럽고요. 윤태성이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습니다. 일단 채무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같은 시각 정희가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기 위해 일찍부터 줄을 섰어요. 상담실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김정희 어머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정희가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통장 내역서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왔어요. 명의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네요. 언제 변경하셨어요? 아들이 병원에서 마지막에 부탁해서요. 정희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네줬어요. 채무는 얼마나 있으신지 아세요? 아들 치료비로 제 돈 다 썼어요. 통닭집 판 돈까지. 정희가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내역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의가 유효해도 채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집에 담보가 잡혀 있거나 빚이 많으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점심시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백이동에 사는 박 여사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변호사 찾아다닌다던데. 진짜요? 뭔 일이에요? 옆에 서던 김 여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집 문제래요. 누가 주인인지 다툰다던데. 아이고, 남편 죽자마자 그게 뭐예요?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1503호 무슨 일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댓글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쫓아낸다던데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을걸. 오후 3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한 주민이 들어왔습니다. 1503호 소유자가 누구예요? 중개업소 사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김정희 씨로 나와 있는데요.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주민이 나가자마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 소식이 단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7시 정희가 집에 돌아와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과거 집 수리했던 영수증들을 찾아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겠지. 정희가 혼잣말하며 파일에 넣었습니다. 관리비 영수증도 하나씩 날짜 순으로 정리했어요. 1시간 뒤 민주가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테이블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주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간병 기록과 대출 서류들이었어요. 민주가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PDF로 만들어야겠네. 민주가 중얼거리며 스캔 작업을 했습니다. 프린터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어보니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 있었어요. 손에 빨간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체납 경고서입니다. 체납이요? 네, 3개월치 밀려 있어요. 정희가 봉투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컸어요. 이걸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정희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점심시간 택배 기사가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보험회사 서류, 은행 문서들이 배달됐어요. 경비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1503호에 무슨 일 있나? 경비원이 택배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서류가 엄청 많이 오네요. 이 소식도 금세 주민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둘로 나뉘어 편을 가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맞죠. 명의가 본인이잖아요. 며느리가 불쌍해요. 남편 죽자마자 쫓겨나다니. 저녁 식사 시간 정희와 민주는 각자 방에서 따로 식사했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의 서류들이 각각 정리되어 있었어요. 같은 집 같은 테이블이지만 완전히 다른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변호사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정희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이기기 위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싸움이 법과 서류의 전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아침 정희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빨간 스티커가 붙은 두꺼운 봉투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긴급, 중요라는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가 봉투들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채권 통지서, 경매 예고 통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지하 주차장 CCTV에 낯선 남자가 포착됐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50대 남자가 1503호 쪽을 바라보며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경비원이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며칠째 왔다 갔다 하네. 오후 2시 초인종이 길게 울렸습니다. 정희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최상구입니다. 강도훈 씨 관련해서 왔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민주도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어머님, 누구예요? 아는 사람 아니야.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최상구가 인터폰에 대고 말했어요. 문 안 여시면 법적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민주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한숨을 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자 최상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투자계약서 사본이었어요. 강도훈 씨가 투자하신 돈 기억하시죠? 정희와 민주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도장이 찍힌 계약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상품이었어요. 손실이 컸죠. 최상구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매 신청 접수 완료됐습니다. 경매요? 정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이미 법원에 신청했어요. 예고 통지도 나갔고요. 최상구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정리 안 되면 강제로 팔릴 거예요. 민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어요. 얼마나 빚이 있는 거예요? 8억 정도 됩니다. 최상구의 말에 두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50억짜리 집이니까 팔면 남죠. 걱정 마세요. 최상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최상구가 나간 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희와 민주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8억이라고 했죠? 민주가 벽에서 몸을 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 정희가 주저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주가 윤태성 사무실에 급히 찾아갔습니다. 어제 받은 서류들을 모두 가져왔어요.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윤태성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경매 신청이 실제로 들어갔네요. 어떻게 해야 해요? 채무 명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윤태성이 컴퓨터를 켜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어요. 부인 명의로도 대출이 있네요. 저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민주가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연대보증을 선 것 같은데요. 윤태성이 세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부인 신용등급도 영향받아요. 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 미래까지. 민주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같은 시간 정희가 은행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 상담 창구에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연대보증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로 조회했습니다. 아드님 대출 보증인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그럼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매로 집이 팔려도 모자라면 어머님이 책임져야 해요. 정희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아드님이 금고 서비스 이용하셨나요? 은행 직원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금고요? 네, 여기 기록에 보니까 이용 내역이 있어요. 정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도훈이 금고에 뭘 넣어뒀을까 궁금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 관련 서류 가져오시면 열어볼 수 있어요. 저녁 7시 윤태성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집에 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조사 결과를 펼쳐놓았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윤태성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집을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잃을 수 있어요. 정희와 민주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민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채무를 갚을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아니면 경매를 막을 수 없어요. 윤태성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월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은 없어요. 민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어서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정희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노트 찾았어요. 서연이 민주에게 노트를 건네줬습니다. 어디서 찾았니? 책상 서랍 맨 밑에 있었어요. 민주가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도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었어요. 이게 뭐지? 윤태성도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금고 번호 힌트라고 적혀 있네요. 윤태성이 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정희가 일어나 노트를 가져갔습니다. 도훈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매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관련 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1503호 경매 들어간다던데 진짜인가요? 확인된 정보예요? 주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사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었어요. 밤 11시 정희와 민주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서 대화했어요. 정말 둘 다 집을 잃는 거예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서로 싸울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정희가 식탁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숫자들을 적어가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겠어. 정희가 계산기를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어요. 시장에서 함께 장사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도와주실까? 정희가 수첩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반찬집, 영수 떡집이라는 메모가 보였어요. 오전 10시 정희가 버스를 타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장 풍경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발걸음을 재촉해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아니야? 언제 왔어? 반찬 가게 앞에서 60대 여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순자였어요. 순자야, 오랜만이야. 정희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닭집 그만두고 뭐하고 지내? 순자가 앞치마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정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들어와, 차나 한잔 하자. 순자가 정희를 가게 안으로 이끌었어요. 좁은 가게 뒤편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순자가 보리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정희가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죽음, 빚 문제, 경매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순자가 혀를 찼습니다. 뭔가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빚을 갚으려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옆에 빈 가게 하나 있어. 권리금도 없고. 정말?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비는 내가 쓰던 거 빌려줄 수 있어. 대신 음식값만 받고. 순자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레시피도 가르쳐 줄게. 우리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 정희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같은 시간 민주가 집에서 구인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몇 군데 넣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나이와 경력 단절이 벽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는데. 민주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메일함에 또 다른 탈락 통보가 와 있었어요. 오후 3시 정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주가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민주야. 네, 어머님. 나 가게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주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습니다. 가게요? 반찬 파는 가게. 시장에서. 정희가 앉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증금도 별로 안 들고 장비도 빌릴 수 있어. 민주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하시려고요? 너도 같이 하면 어떨까? 어차피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 정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주가 잠시 생각했어요.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주문받고 포장하고 그런 거.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잖아.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해보죠.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다음 날 두 사람이 부동산 중개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업소 사장이 계약서를 펼쳐놓았어요. 여기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네요. 민주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권리금은 없으니까 그나마 싸다고 봐야죠. 중개업소 사장이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장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는 분이 빌려주기로 했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계약 진행할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요. 민주도 동의했습니다. 계약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어요. 일주일 후 작은 상가 앞에서 정희와 민주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중고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가져왔어요. 이거면 시작할 수 있어. 순자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주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가게를 구경했어요. 손에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간판은 뭐라고 할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정희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제가 그림 그려드릴까요? 서연이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몇 개의 로고 후보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거 어때요? 정민 반찬. 서연이 한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정희의 정자와 민주의 민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었어요. 좋네. 예쁘게 그렸다. 민주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간판 만들어야지. 정희가 스케치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오픈날 오전 11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몇 가지 메뉴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두 분밖에 안 왔네. 민주가 계산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정희가 위로했습니다. 매출이 12만 원. 민주가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시작이야. 정희가 공책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을 거야. 셋째 날 점심시간에 손님이 조금 늘었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김치찌개 맛있네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주가 휴대폰으로 단골 고객 명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주문 내역과 선호 메뉴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재방문율이 높아질 거예요. 민주가 화면을 정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 매출이 30만 원을 넘었습니다. 아직 많은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늘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재료비 빼고 15만 원 남았어. 민주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빚 갚는 돈으로 쓸 수 있겠네. 정희가 기뻐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가게에서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저씨가 또 오셨어요. 벌써 5번째.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단골이 생기는구나. 정희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배달 서비스도 시작해봐요. 민주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세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경매까지는 3주가 남았지만 이제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빚을 줄여가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가게 운영이 익숙해지면서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무 떨어졌네. 정희가 냉장고를 확인하며 메모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면 신선한 채소를 쌀 수 있었어요. 오전 7시 시장 채소 가게 앞에서 정희가 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장사 잘 되나? 채소 가게 사장이 물었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 10개 주세요. 싱싱한 걸로요. 알았어요. 단골님이니까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 사장이 크고 단단한 무를 골라주었습니다. 점심시간 12시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직장인들과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김치찌개 하나요. 된장찌개 포장으로요. 불고기 정식 주세요.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바쁘게 요리하고 민주가 계산과 포장을 맡았어요. 어머님, 김치찌개 3개 더 필요해요. 민주가 부엌으로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금방 올려줄게. 정희가 냄비에 재료를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줄어들자 민주가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오늘 75만 원 나왔어요. 정말? 어제보다 15만 원 늘었네. 정희가 기뻐하며 손을 털었습니다. 이제 하루 순이익이 40만 원 정도 돼요. 민주가 공책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이면 1,000만 원도 가능하겠어.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민주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단지 커뮤니티에 가게 홍보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메뉴 마이너스 엄마 손맛 김치찌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맛있어 보여요. 내일 가봐야겠네요. 포장도 되나요? 민주가 댓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네, 포장 가능합니다. 전화 주문도 받아요. 일주일 후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가게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옆에서 숙제를 하며 손님들을 도왔어요. 아저씨, 스탬프 카드 있으세요? 서연이 단골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아, 깜빡먹었네. 집에 두고 왔어. 괜찮아요.
전화번호로 확인해 드릴게요. 서연이 능숙하게 컴퓨터로 고객 정보를 찾았습니다. 8번 드셨네요. 2번만 더 오시면 공짜예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다 기억하고 있구나. 단골 손님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예요? 당연하지. 여기 음식이 제일 맛있어. 손님이 나간 후 정희가 서연을 칭찬했습니다. 서연이 덕분에 단골이 많이 늘었어. 저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있으니까 손님들이 더 좋아해. 2주 후 정희가 상환 계획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빚을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 계산했어요. 이번 주에 200만 원 갚을 수 있겠어. 정희가 펜으로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8억에서 이제 7억 8천만 원 남았네요. 민주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줄어들고 있어. 정희가 표를 벽에 붙였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니 희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40대 남자였어요. 혹시 사장님 계세요? 네, 접니다. 정희가 앞치마를 털며 나왔습니다. 최상구 사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민주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게 운영 상황 확인차 왔습니다. 남자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님도 많고 잘 되고 있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조정안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조정안이요? 네, 경매 대신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남자가 나간 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조정이 뭐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경매하지 않고 빚을 나눠서 갚는 거예요. 민주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윤태성이 사무실에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옆에 앉아 설명을 들었어요. 원금 20% 탕감하고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6억 4천만 원을 3년 동안 갚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한 달에 약 180만 원씩이요. 윤태성이 계산해서 보여줬습니다. 지금 매출로 가능해요? 현재 순이익이 월 800만 원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좋은 조건이네요. 민주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즉시 경매 진행돼요. 윤태성이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주가 정희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조정안 받아들이면 집 지킬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되는 건데? 정희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빚을 3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돼요. 지금 수익으로 충분해요. 그럼 우리가 계속 여기 살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런데 약속 어기면 바로 집 빼앗겨요. 민주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맞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조정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정희와 민주가 나란히 앉아 이름을 적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윤태성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첫 상환은 다음 달부터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가게에서 만든 김치찌개와 반찬들을 차려놓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사는구나. 정희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가게 할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빚 다 갚을 때까지는 해야지. 3년 동안 열심히 해봐요. 민주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단지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1503호 반찬 가게 대박났네요. 줄 서서 먹어야 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응원해요. 어려운 일 있었는데 잘 극복하셨네요. 내일 점심 또 가야겠어요. 주민들의 시선이 비판에서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1503호 분들 참 대단하네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시더라고요. 경비원들도 세 사람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밤 11시 정희가 상환 계획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매달 180만 원씩 36개월 확실히 가능한 목표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희가 혼잣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처음으로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어느 폭우 내리는 저녁, 정희가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손님이 평소보다 적었어요. 빗소리가 가게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 닫아야겠어. 정희가 마지막 접시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졌어요. 손에 힘이 빠지면서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희가 바닥에 떨어진 접시를 보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기울어지면서 쓰러졌어요. 사장님, 마지막 손님이었던 50대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정희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남자가 즉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민주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며느님, 사장님이 가게에서 쓰러지셨어요. 전화를 받은 민주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구급차 부르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민주가 서연에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병원 가야 해. 빨리 준비해. 30분 후 응급실에서 의사가 민주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뇌혈관의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가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한 달이요? 나이를 고려하면 서둘러서는 안 돼요.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입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일반실 기준으로 하루에 15만 원 정도예요. 민주가 계산해 보니 한 달에 450만 원이었습니다. 가게 수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태성의 사무실로 급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최상구였어요. 윤태성이 봉투를 뜯어보니 공식 통지서였습니다. 조정안 위반 통보서. 윤태성이 서류를 읽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즉시 민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인, 긴급히 만나야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채권자 측에서 조정 취소 통보를 보냈어요. 민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2시 병원 로비에서 윤태성이 민주를 만났습니다. 통지서를 건네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상환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조정을 취소한다고 해요. 아직 상환 날짜도 안 지났는데요. 어머님 입원으로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긴 걸 알고 있어요. 윤태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주 후에 경매 재개됩니다. 민주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재조정은 불가능한가요?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어려울 거예요. 윤태성이 안경을 벗으며 설명했습니다.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기존 계획은 불가능해요. 그날 저녁 민주가 혼자 가게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없이는 요리를 할 수 없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민주가 빈 가게에서 혼잣말했습니다. 계산대 서랍에서 매출 장부를 꺼내 확인했어요. 하루 문을 닫으면 80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며 문자가 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문의였어요. 오늘 왜 문 닫으셨어요? 내일은 영업하시나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주가 일일이 답장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잠시 휴업해요. 다음 주부터 가게를 축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가 간단한 메뉴만 준비해서 점심시간에만 문을 열었어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2가지만 판매했습니다.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입원 중이세요. 제가 대신 하고 있어요. 음식 맛이 좀 다르네요. 손님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민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80만 원이던 매출이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서연이 학교가 끝나면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도왔습니다. 핸드폰 메모 앱에 할 일을 정리해뒀어요. 병원 마이너스 할머니 약 시간 확인 가게 마이너스 재료 주문집 마이너스 우편물 정리. 서연이 어른들보다 체계적으로 일을 관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파트 경비실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경매 재개 통지서였어요. 경비원이 1503호로 전달했습니다. 또 시작되는구나. 경비원이 혀를 찼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1503호 할머니 쓰러지셨다던데. 가게도 문 닫은 것 같아요. 경매 다시 진행된다는 얘기가. 응원하던 분위기가 다시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정희가 깨어났을 때 민주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야, 가게는 어떻게 됐어? 정희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하고 있어요. 민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희에게 실상을 말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 네, 어머님 빨리 낫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정희가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윤태성이 사무실에서 도훈의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금고 서비스. 윤태성이 한 줄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자료 중에 있던 내용이었어요. 이거 아직 유효한가? 윤태성이 즉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네, 상속 절차만 완료되면 열람 가능해요. 은행 직원이 답했습니다.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윤태성이 희미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주가 가게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책에 적힌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월요일 마이너스 28만 원, 화요일 마이너스 32만 원, 수요일 마이너스 25만 원. 한 달 전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떨어진 매출이었습니다.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적자였어요. 이렇게 되면 빚 갚기는커녕 민주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언제 퇴원해요? 아직 몰라.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해. 가게 손님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이? 김치찌개 아저씨, 된장찌개 아주머니. 서연이 단골들의 별명을 말했습니다. 민주가 서연을 안아주며 울음이 나왔어요. 모든 것이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최상구 측 직원이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가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핸드폰으로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알겠어. 예정대로 진행해.
최상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민주가 상환 계획표를 다시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비, 축소된 매출, 늘어나는 생활비. 모든 숫자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엄습했어요. 경매까지 2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태성이 한국은행 본점 금고 서비스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를 모두 챙겨서 왔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강도훈 고객님, 금고 맞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속인 입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오실 수 있게 연락드릴게요. 윤태성이 수첩에 일정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정희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외출은 가능할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휠체어로는 가능해요. 2시간 이내로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서요. 정희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인데? 도훈이 오빠가 은행에 금고를 뒀대요. 변호사님이 확인하자고 하세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훈이가 뭘 넣어뒀을까? 모르겠어요. 가서 확인해 봐야죠.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은행 앞에서 윤태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휠체어에 정희를 태우고 도착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윤태성이 정희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정희가 휠체어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 사람이 침묵했어요. 무엇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은행 직원이 B-1507번 금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2개의 열쇠가 필요한 이중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고객님 열쇠는 어디 있나요? 이게 맞나요? 민주가 서연이 찾아준 노트에서 뜯어낸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숫자와 영문이 조합된 암호가 적혀 있었어요. 네, 이게 비밀번호입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2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두꺼운 갈색 봉투, 다른 하나는 얇은 흰색 봉투였습니다. 이걸로 전부예요. 직원이 봉투들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윤태성이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도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노트가 나왔습니다. 채무 구조 정리. 윤태성이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실패 경위, 보험금 지급 내역. 정희와 민주의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투자금 일부 회수했다고 적혀 있어요. 윤태성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회수금 2억 3천만 원, 농협 000-000-0000령 계좌 보관 중. 민주가 그 부분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2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두 번째 봉투에서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도훈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윤태성이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어머니 명의로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머니, 아내, 딸 공동 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정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채무 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어머니 명의로 유지해 주세요. 민주도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도훈의 마지막 바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후 세 사람이 은행 로비에 앉았습니다. 윤태성이 노트를 다시 정리하며 설명했어요. 이 계좌 정보로 확인해 보면 실제 잔액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가서 확인할까요? 민주가 급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네, 바로 가봅시다. 농협 지점에 도착해서 계좌 조회를 했습니다. 정희가 상속인 신분증을 제시했어요. 잔액이 2억 4,800만 원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이네요. 민주가 소리쳤습니다. 이 돈으로 의료비랑 일부 채무 정리가 가능해요. 윤태성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성 사무실에서 새로운 조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도 계좌 자금을 활용하면 원금 상당 부분을 즉시 상환할 수 있어요. 윤태성이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남은 빚은 얼마나 되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약 3억 5천만 원 정도예요. 그것도 3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되나요? 민주가 확인했습니다. 네, 월 100만 원씩이면 가능해요. 윤태성이 새로운 상환 계획표를 보여줬습니다. 가게 매출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틀 후 최상구와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양측이 마주 앉았어요. 별도 자금으로 50% 이상 즉시 상환 가능하다는 제안입니다. 윤태성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최상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적인 제안이네요. 다만 중도 연체 시 자동 강제 집행 조항을 넣어주세요. 최상구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성이 동의했습니다. 조정 성립 후 경매 철회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에서 공식 철회 통지서가 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민주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정희가 휠체어에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가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가게는 어떻게 할까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다시 열어야지. 빚 갚으려면. 정희가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머님 몸 상태로 가능해요?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완전히 쉴 순 없어. 새로운 운영 방식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레시피 지도와 간단한 조리만 담당하고 민주가 대부분의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의료비 예비비도 따로 빼놔야 해요. 민주가 상환 계획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지. 정희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 거실에서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어요. 도훈의 영정 옆에 새로운 가족 사진을 놓았습니다. 오빠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했구나.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새로 받은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아직 정희 명의였지만 조정서에는 향후 공동명의 전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우리가 함께 지켜낸 집이야. 민주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게를 재개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씩 찾아왔어요. 사장님 많이 나으셨어요? 덕분에 좋아졌어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했어요. 정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음식 맛이 예전 같아졌네요. 손님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금씩이지만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매출을 정리하며 민주가 말했습니다. 오늘 65만 원 나왔어요. 좋네.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정희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상환 계획표에 첫 번째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월 100만 원씩 36개월, 이번에는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위기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될 테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 3시였습니다. 정희가 보행 보조기를 짚고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재활치료 덕분에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재료 좀 다르게 해봐. 정희가 부엌에서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돼지고기 대신 참치를 넣어보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참치 김치찌개요? 손님들이 좋아할까요? 민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번 만들어봐. 맛있으면 신메뉴로 하고. 정희가 참치캔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새로운 참치 김치찌개를 내놓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씩 주문해서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맛있는데요? 참치가 들어간 거예요? 네, 오늘 새로 만들어 봤어요.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메뉴판에 추가해 주세요.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후에 민주가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신메뉴 덕분에 하루 매출이 90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머님, 참치 김치찌개 대박이에요. 그럼 다행이야.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정희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민주가 상환 계획표를 확인했어요. 6개월 동안 꼬박꼬박 상환해서 채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달도 120만 원 갚았어요. 민주가 펜으로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3억 5천에서 이제 2억 8천만 원 남았네. 2년 반 더 하면 끝이야. 정희가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새로운 등기부등본이 도착했습니다. 민주가 봉투를 뜯어보니 드디어 공동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등기부등본 나왔어요. 정말? 어떻게 돼 있어? 정희가 급히 와서 확인했습니다. 김정희, 서민주, 강서연. 3명 다 이름이 있어요. 민주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소유권 변경 사유는 유언 및 합의라고 적혀 있네. 정희가 그 부분을 읽으며 울음이 났습니다. 도훈이가 원했던 대로 됐구나.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등기부등본을 봤어요. 와, 제 이름도 있어요. 응, 이제 서연이도 집주인이야. 민주가 서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가게 벽에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렸어요. 도훈이 금고에 남긴 노트의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정희가 액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다음 주 월요일 서연이 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라는 주제였어요. 제 할머니와 엄마는 힘들 때 서로 도왔어요. 서연이 교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싸웠지만 나중에는 함께 가게를 열어서 집을 지켰어요. 친구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우리 가게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발표가 끝나자 몇 명의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이야? 우리도 가봐도 돼? 당연하지. 주말에 같이 가자. 그 주 토요일 서연의 친구들 5명이 가게에 왔습니다. 정희가 특별히 어린이 메뉴를 준비해줬어요. 와, 진짜 맛있다. 서연이 할머니 요리 정말 잘하시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정희가 기뻤습니다. 또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정희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 후 가게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서연이 새로 디자인한 것이었어요. 정민 반찬이라는 가게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내쫓길 집이 아니라 셋이 지켜낸 집. 민주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문구 누가 생각해낸 거야? 제가요. 예쁘죠? 서연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물을 가져왔습니다. 1503호 우편물이에요. 경비원이 민주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늘 고생 많으세요. 파이팅! 경비원이 격려의 말을 건네고 갔어요.
경비 아저씨들도 우리 응원해 주시는구나. 민주가 뒤통수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단지 커뮤니티 게시판을 확인해 봤어요.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1503호 가족 정말 대단해요. 어려운 일 잘 극복하셔서 존경해요. 가게 음식 맛있어요. 자주 이용할게요. 주민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집 거실을 새로 꾸몄습니다. 도훈의 영정 옆에 세 사람의 최근 사진을 놓았어요. 가게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정말 우리 집 같아. 민주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집이었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사는 법을 몰랐던 거지. 크리스마스 이브 가게에서 특별 이벤트를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한 해 고마웠습니다. 정희가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더 고마워요.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손님들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집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가게에서 만든 음식과 케이크가 차려져 있었어요.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정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가 해냈어요. 민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서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 정희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환 계획표를 보니 벌써 3분의 1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꾸준히 갚아나가면 2년 후에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2년 후에는 진짜 우리 집이 되는 거네. 민주가 계획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이야. 다만 빚이 좀 있을 뿐이지.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밤 11시 하루를 마무리하며 세 사람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만 남았습니다. 한때 네가 나가라는 말로 시작된 이 집은 이제 누구도 내쫓지 않는 공간이 되었어요. 서로 싸워서 차지하려던 집이 아니라 함께 지켜낸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도훈이 바랐던 대로 세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50억짜리 집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버틴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게에 가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세 사람이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주인인지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세 사람 모두가 이 집의 주인이었고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떠셨나요? 처음엔 서로 내쫓으려 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결국 함께 집을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버틴 사람들이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정희 어머니의 누가 내쫓길 집이 아니라 셋이 지켜낸 집이라는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적이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기도 하죠. 혼자였다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위기를 세 사람이 함께 극복해내는 모습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정희, 민주, 서연처럼 어려운 순간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행복한 하루다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